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많은 노고와 헌신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양현종 교수님, 은병묵 교수님과 치료 지침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주신 대한 소아 알러지 호흡기 학회, 소아 감염학회, 또 한국병원 약사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작년부터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이례적인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작년 10월부터 소아를 중심으로 유행을 보이다 최근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단 생활을 하는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높은 발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유행 상황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치료제 수급 및 소아 병상 모니터링, 항생제 내성 분석 등 환자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중증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주요 치료 항생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2023년 12월 20일자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 학회와 치료 지침 개정 전담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치료 지침은 소아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최신의 의학적,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련되었고, 특히 오늘 교육은 지침 개정에 참여하신 전문가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신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료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신 관련 학회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마련된 지침이 의료진 여러분의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의료 현장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양윤조입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아 마크로라이드 분홍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24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마크로라이드 분홍성 마이코플라즈마가 이제 소아에서 대유행을 하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중국발 괴질이다, 뭐 폐렴이다, 막 그렇게 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아주 빠르게 그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대한소아감염학회랑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한국병원약사회, 그리고 다양한 내과 선생님들이나 개원의 선생님들, 전문가들을 같이 소집을 하셔서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진료 지침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독시사이클린이나 레보플록사시처럼 DUR에 걸려서 저희가 직접 쓰지를 못했던 소아연령에서 쓰는데 제한이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도 급여 고시를 해결을 해서 실제 임상에서도 쓸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번 치료 지침은 마이코플라즈마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이제 치료 지침이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과거에 저희가 추가했던 치료 지침에서 정확한 약제의 용량이나 안전성, 그리고 치료 기간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기에 그 내용들을 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포벽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가 이제 효과가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 쓰는 마크로라이드가 퍼스트라인 치료로 되어 있고, 마크로라이드 내성이 있을 때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나 레보플록사신, 퀴놀론 계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소아보다는 학동기 연령이 더 많게 돼 있고요. 이제 학동기 연령이 증상도 더 심하고 어린 소아에서는 증상이 경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밀접 접촉자의 한 40% 까지도 감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염률이 아주 높은 질환이고요. 잠복기는 한 2-3주 정도 있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 4 년, 3 에서 5년 주기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경한 감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독감하고는 좀 차이가 아무래도 근육통이 좀 적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감기로 보이다가 기침을 좀 시작하면 이제 기침 양상이 약간 스타카토 식으로 비정형 폐렴 양상을 보이고 그때 보면은 청진음에서는 뭔가가 잘 안 들리는데 이제 폐에서는 벌써 폐렴이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요. 일반적인 증상은 경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워킹 뉴모니아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를 계속 시키면서 본인은 증상이 심해질 그러니까 병이 심해질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체스트 엑스레이가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단순한 기관지 폐렴 양상에서 오페시티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로봇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이렇게 삼출액 그러니까 플루라이 비전까지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다이렉트 인베이전으로 해서 폐렴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물이 차거나 그다음에 폐회 증상 뭐 신경계나 다른 부분 피부 쪽이나 폐회 증상들이 잘 동반이 되게 되고요. 이런 폐회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초기에 빨리 진단해서 이런 시비어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기 전에 병을 치료하니까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써서 균 자체를 다 죽여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에서 마크로라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원인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MRMP라고 그래 갖고 항생제 내성균 인제 한국도 그렇고 이제 동아아시아 쪽에서 아주 이제 문제가 되고요. 다른 중복 감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독감이 같이 동반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크로라이드 내성하고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이라는 개념 두 가지를 씁니다. 근데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 자체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 뮤테이션이 있어서 내성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치료도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내성이 아닌데도 마크로라이드가 잘 안 듣고 처음부터 너무 균 자체가 심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72 시간까지 마크로라이드제를 1 차적으로 썼는데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처음부터 아주 심한 경우 저희가 이제 보통 불응성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코어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이 3 개 국가에서 아주 높게 돼 있고 최고에는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10% 이상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성률을 보면은 중국은 97%, 일본이 87%, 한국이 한 63% 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이제 서베일런스 했을 때는 한 51.5%가 마크로라이드 내성균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흔한 균은 A2063G 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한 99%가 이 균이고요. 이 균 자체가 약간 독성이 강해서 폐해 증상도 잘 생기고 로바 타입으로도 진행도 좀 잘하고요. 이번에 유행했던 균 역시 A2063G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점점 그 마이코플라즈마 마크로라이드 내성균주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2019 년도에 81% 까지 증가를 했었고 올해 균주는 다행히 81% 까지 안 가고 51% 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번 올해도 90%가 좀 넘었던 균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결국 내성균주가 출몰하는 이유는 이 마크로라이드 자체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처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에서는 이미 이제 좀 잘 알려져 있어서 어 만성 부비동염이나 이제 코에 문제가 있을 때 마크로라이드 농통 치료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마크로라이드 사용 자체를 국가에서 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항생제 적절성 평가 등지에서 마크로라이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유심히 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동반 바이러스나 동반 균주들도 꽤 문제가 돼서 특히 이제 소아연령이기 때문에 파라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아데노, 코로나, RSV, 라이노. 뭐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소아연령에서 한 번씩은 다 걸렸던 바이러스고요. 마크로이드 마이코플라즈마하고 이제 같이 호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항생제가 안 들었을 때 이런 동반 질환들이 같이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번에 치료의침 개정을 할 때 이제 근거가 되었던 과거의 지침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 마크로라이드 내성균 중에서 테트라사이클린과 마크로라이드를 썼을 때 치료 효과나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테트라사이클린 제제가 마크로라이드를 유지했을 때 대비해서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확실히 좋고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발열 기간도 이제 단축이 되게 되고요. 토스플러사시는 일본에서 이제 개발된 레보플러스 그 퀴놀론 제제입니다. 그래서 마크로라이드 대비 퀴놀론 제제도 효과가 좋다라는 건 이미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테트라사이클린하고 토스플러사신을 비교한 연구가 이제 두 편이 있는데 이 두 편의 연구에서는 테트라사이클린이 토스플러사신 대비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미노하고 도시사이클린, 토스플러사신 세 개를 비교한 연구에서 보면은 도시사이클린이 이 나머지 두 약제에 비해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워낙 환자 수가 적은 연구긴 하지만 이제 기왕에 쓸 거면 이 세 개 약제 중에선 도시사이클린이 제일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도 최근에 나왔던 연구에서도 도시사이클린이 나머지 약제에 비해서 더 효과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코티코스테로이드를 같이 2차 항생제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균 자체를 박멸하는 효과보다는 균으로 인한 마이코플라즈마 균으로 인한 염증을 이제 조절해 주는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개인에서는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스테로이드 쓰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좋아지는 경우가 꽤 됩니다. 다만 보건학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균을 박멸을 해서 주위로 전파하는 거를 조기 차단하는 게 아니고 환자 개인 레벨에서만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꽤나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가 있으나 우리 인구 전체에서 봤을 때 스테로이드 치료 자체는 그 마이코플라즈마의 대유행을 막는 데는 그다지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고 kg당 1에서 2mg 정도 쓰게 되면 되고요. 보통 한 5일 정도 사용을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쓸 때 이제 kg당 2mg 5일을 쓰게 됩니다. 이런 2차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하고 퀴놀론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효과는 이미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약의 부작용입니다. 약의 부작용이고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착색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테트라사이클린하고 독시를 비교했을 때 독시보다 테트라사이클린 부작용이 한 4배 정도 더 높게 됩니다. 독시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8세가 넘어가면 부작용이 아예 없고 주로 생기면 이제 8세 미만인데 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자체가 의학적으로 뭔가 지장을 줄 정도의 부작용 발생률은 아닙니다. 이거에 관한 최근에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가 있어갖고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총 5편의 테트라사이클린을 소아 연령에서 사용한 연구가 있고요. 이 5편 역시 전부 다 이런 테트라사이클린 제제를 썼을 때 소아에서 문제는 없다. 특히 이제 독시 같은 경우는 연구가 아직 많아갖고요. 2007년도에 미국 CDC에서 로키 마운틴 스파티드 피버 환자들한테 소아 환자들한테 kg당 2mg으로 7일을 썼을 때 눈으로 육안적으로 보이는 치아 착색은 0건,
한 건도 없었다는 보고가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연구를 기반으로 2에서 3mg 정도로 해서 7에서 14일간 쓰는 거는 어린 소아 연령에서도 이제 치아 착색,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검사를 하면 착색이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우리 육안적으로 진찰을 했을 때는 착색을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생기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근거로 8세 미만에서도 독시사이클린 처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퀴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퀴놀론 같은 경우는 8세 미만에서는 아예 부작용이 안 생기고요. 주로 이제 급속 성장기인 사춘기 즈음에서 부작용들이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아킬레스 텐던 럽처나 아니면은 관절통이나 관절염이나 뭐 이제 주로 갑자기 관절 페인,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린 소아보다는 오히려 사춘기 즈음에서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치료 지침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과거 치료 지침에서는 사용 용량, 사용 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제 권고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근거에서 보신 것처럼 임상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부작용은 적지만 그 적은 부작용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권고를 좀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질병청 후원으로 대한소아감염학회랑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그리고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침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복지부 고시가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독시사이클린하고 레버플록사신을 소아 연령에서도 사용하는 게 이제 급여가 되고 어, 법적으로 이제 이슈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치료 지침상에서는 독시사이클, 그러니까 테트라사이클린 제제하고 퀴놀론 제제를 동등한 수준 둘 중에 그냥 인상적으로 그냥 선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안정성이나 효과를 봤을 때는 독시사이클린 제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중에서도 독시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안전합니다.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도 독시보다 효과가 조금 더 열등한 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스클레라의 피그멘테이션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독시는 부작용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쓸 거면 미노보다는 독시사이클린을 우선적으로 쓰는데 독시를 못 쓰는 환경일 때는 미노사이클린까지는 써도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생길 수 있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치아삭색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전이 칼슘 바인딩 기전이기 때문에 칼슘 제제랑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제제랑 같이 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햇빛 노출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부작용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때 비타민 제제나 아니면 칼슘 제제를 같이 투여를 안 하셔야 됩니다. 같이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더 잘 생기게 되고요. 부득이하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시간 차이를 좀 둬서 같이 위장관 내에서 흡수될 때 바인딩이 안 생기게끔 해주면 좋고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해주시길 권고합니다. 여기에 대한 약제별로 그 약제 간의 상호작용이나 얼마간의 시간을 띄워야 되는지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여 기간은 7에서 14일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고요. 네, 문헌에서는 21일간까지 썼을 때는 특별히 부작용은 걱정 안 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퀴놀론제는 테트라사이클린 제제에 비해서 우월하진 않습니다. 우월하진 않지만 주사제로 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처럼 아주 중증 환자들에서 결국은 IV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진료 지침에선 같은 수준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경구 독시사이클린 제제를 먼저 사용을 하고 네,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경구제 투여가 어렵거나 아니면 경구제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그래서
퀴놀론을 쓸 수밖에 없을 경우 레보플록사신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보플록사신은 오히려 어린 나이에서는 부작용이 적고요. 나이가 들수록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테트라사이클린은 8세 이상에선 부작용이 없고 어린 나이에서 오히려 부작용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어릴 때는 레보플록사신을 쓰고 나이가 그 8세 넘어가서 그런 나이에서는 오히려 독시가 안전하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제 상호작용은 퀴놀론 제제는 테트라사이클 전에 치아착세나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래서 저혈당증이나 아니면 아리스미아가 생기거나 아오티 다이섹션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인트, 이거 관절 쪽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말판증후군이나 아니면 심장병의 질환의 가족력이나 기왕력이 있을 때는 이런 퀴놀론 제제보다는 독시사이클린 제제를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레보플록사신은 아주 내성이 잘 생기는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레보플록사신에 대해서 이번에 치료할 때 폐에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자체가 내성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타겟이 아닌 비뇨기계나 위장관이나 그쪽에 있는 다른 균들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레보플록사신을 썼을 때 마스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폐결핵이 아닌가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증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래에서 이 정도 패턴이 되게 흔하게 로바로 진행이 되려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아모사실린 썼는데 효과 없었고 클라리소르마이신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독시사이클린으로 이제 피오로 바꾸니까 3일 만에 이렇게 말끔하게 해소되는. 그래서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통 3일이면 열이 내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다 좋아지는데 보통 5일이면 치료가 완료가 되고요. 물론 이제 5일에서 끝내면 안 되고 7일 14일이니까 기본 기한 한 7일 정도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이코플라즈마에 포인트 뮤테이션이 있나 없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정말 마이코플라즈마라고 진단이 됐고 다른 바이러스들이 같이 동반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마이코플라즈마 단독인데 마크로라이드에 3일 동안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 환자는 마크로라이드가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보단 항생제를 2차 항생제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예, 보건학적으로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요. 물론 스테로이드 자체도 그 환자 개인에선 충분히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소아일용에 스테로이드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좀 자제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독시사이클린이랑 레보플록사신 모두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독시사이클린을 퍼스트라인으로 쓰시는 게, 퍼스트라인이라는 의미는 마크로라이드에서 불응성으로 돼서 약을 바꿀 때는 레보보다는 독시를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스테로이드보다는 먼저 항생제를 2차 항생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근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칼슘 바인딩 제제들과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약제 복용 시간 같은 걸 좀 조정을 하시면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 시장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주도해 주신 질병관리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대유행이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아마 올해도 산발적으로 계속 소유행들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침을 참고를 해서 환자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